우리나라 GDP가 중국 GDP의 83%였어요. 18개 성의 GDP를 다 합쳐야 94년에 우리나라 한 개 GDP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GDP가 중국의 광동성 한 개 GDP보다 작아졌어요. 시진핑이 그럼 광동성을 1년에 몇 번 가냐?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적인 규모로만 놓고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광동성보다 작은 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한참 중국의 성장과 함께 좋았던 한국 경제가 중국과 같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데 왜 시진핑이 안 나오고 총리가 왔냐? 우리나라의 GDP가 중국의 몇 %냐를 보면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했는데 그때 보면 94년에 우리나라 GDP가 중국 GDP의 83%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요. 중국이 14억이니까 우리가 인구가 28분의 1밖에 안 되고 국토 면적은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경제 규모는 중국의 80%니까 그때 중국이 우리한테 사장님, 따거, 큰형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18개 성의 GDP를 다 합쳐야 94년에 우리나라 한 개 GDP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고 그 힘을 썼던 거죠. 그런데 2022년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GDP가 중국의 광동성 한 개 GDP보다 작아졌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구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왜 안 오냐 그러면 시진핑이 그럼 광동성회를 1년에 몇 번 가냐?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적인 규모로만 놓고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광동성보다 작은 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 위상을 봐야 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서 미국을 월등히 넘어섰다는 거예요. 왼쪽 차트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왜 중국에 대해서 밀리냐 그러는데 그게 답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탈중국의 개념이 탈제조냐 탈시장이냐를 놓고 보면 우리가 탈중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술 경쟁에 의해서 원가 경쟁에서 밀려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유명 브랜드들은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유럽의 명품 브랜드 빠진 게 없어요. 일본 빠진 게 없어요. 과기정 통보가 2022년 기준으로 평가한 거 보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기술 수준에서. 기술 격차가 딴 거 차세대 통신, 사이버 기반,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로봇, AI, 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여기서 다 중국이 우리보다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면 지금 기존 제조업에서 철강, 배터리, 태양광 판넬, 폴리실리콘, 히토류, 전기차,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에틸렌 여기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반도체 하나만 우리가 중국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이 이제 슬로우 다운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냐 그게 아니고 중국이 슬로우 다운 했다고 하지만 세계 평균 성장률이나 미국 성장률보다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계속 퇴출하는 것은 중국이 나쁜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한국의 지금 경쟁력, 기술력이 문제라는 거죠. 중국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첨단 기업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결국은요. 누가 기업을 운영하냐, 누가 일을 하냐 사람이죠. 맨파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1990년 이후로 대졸자 수가 몇 명이냐면 1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3배가 되는 이제 대졸자가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1900만 명 대학 나왔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국이 1년에 1158만 명 졸업하는데 우리가 65만 명 전문대까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 18배 되는 대졸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이제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은 이제 R&D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국 교육부하고 낸 자료를 2023년에 보면 우리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 예산을 많이 쓰는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의 2023년의 예산이 중국의 대학 순으로 보면 51위예요. 중국의 50등 하는 회사의 예산이 우리 서울대학보다 예산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1등 하는 대학清华대학의 예산은 우리 서울대학의 7.6배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요. 왜 우리가 중국 망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IMF가 4월 달에 만든 걸 보면 그 파란 색깔이 중국이고 회색 색깔이 우리 한국인데
2001년 이후로 우리가 중국보다도 높은 성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 잠수를 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밸류업 전략을 써야 되는데 배당도 많이 하고 이게 IR도 잘하고 공시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한국이 배당을 안 해가지고 공시를 안 해가지고 외국인이 더 나을까요? 근데 답은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밸류업이 아니라 크로스업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물하고 돈은요 서로 반대로 가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고.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배당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데 2002년 이후로 세계 평균 성장률하고 우리 성장률을 보면 2010년, 2020년 요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걸 빼놓고는 우리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는 한국 시장에서 거기서 돈 빼가지고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데 투자하는 것이 맞죠. 그게 돈의 속성이고. 그래서 왜 한국에서 우리가 밸류업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계속 파냐. 답은 우리가 지금 크로스업을 안 하고서 밸류업만 해봤자 그것을 배당 많이 주면 그것만 먹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이제 우리로 봐서는 큰 놈을 사실은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큰 기회가 사실 온 것이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끝날 것 같은데도 계속 가는 것이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고평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10배 올라가고 20배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바로 AI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보면 삼성전자는 제자리인데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TC 본드 파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해요. 근데 그 결국 이유는 뭐냐면 큰 게 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으로 세상은 이제 AI라고 하는데 AI는 결국은 사람이 만든 인공신입니다. 근데 그 AI를 어떻게 만드냐면 빅데이터에서 IP를 뽑아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누가 더 크다는 건데 빅데이터는 중국이 제일 큽니다. 근데 중국은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빅데이터를 뽑아 IP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IP를 만들고 AI를 만들고 로봇 기술은 미국이 최고인데 빅데이터는 중국이 최고고. 근데 문제는 빅데이터 다 좋은데 빅데이터로 어떻게 만드냐 그럴 때 그게 바로 우리 핸드폰, 노트북, VR, AR, 전기차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세계에서 1등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핸드폰 좋고 전기차 다 좋고 VR 다 좋은데 거기는 반도체가 없어서 나왔다. 반도체가 쌀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미국은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생산 공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럼 스마트폰에서 반도체 있으면 AI를 할 것 같으면 배터리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배터리는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근데 배터리 세계 1등은 누구냐? 중국. 한국이 2등. 근데 핸드폰 있고 반도체 있고 배터리 있어도 안 되는 게 5G가 안 터지면 통신망이 없으면 이거 헛일이죠. 통신망의 세계 1등은 중국 1등, 유럽 2등, 한국이 3등, 미국은 5G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반도체 기술도 있고 반도체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통신 장비도 만들고 기술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통신 장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있는데 기술은 없고. 중국은 반도체도 만들고 5G도 만들고 이게 배터리도 다 만드는데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공장은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미중이 절절히 원하는데 그게 결핍된 거를 한국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를 걸어서 돈을 먹는 거죠. 엔비디아가 무슨 메모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돈 버는 것이지 자동차, 노트북, 핸드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이제 더 강하게 하고 잘하는 것이 그게 먹고 사는 일이고 그게 돈을 버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한국의 성장률의 둔화 이런 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이걸 더 어떻게 더 키우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는 전부 전기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1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강, 조선, 화학 이거 다 1등을 그거는 원래 우리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왔다 우리도 받은 거 그건 물려줘야 돼요. 그럼 새로운 것에서 1등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하려면은 고급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국민의 의료복지, 보건 이거 중요해요. 노령화, 고령화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의대 정원을 1,500명이나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가 가야 될 친구들이 전부 의대로 가버리게 되면 4년 뒤에 반도체에 써야 될 엔지니어들의 결핍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이제 잘 해야 되는 것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통신 인프라를 이걸 잘하는 걸 계속 밀어야지 지금 못하는 걸 개발해서 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강점이 있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배터리, 반도체, 통신 장비 다 좋은데 이걸 만들려고 하면 히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 70%를 과점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적자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적자나는 거 미국에서 벌면 되고 유럽에서 팔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 흑자를 내는 것의 많은 비중은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에서 내는데, 이것의 원자재 40에서 80%를 중국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동으로 불러라. 중국은 우리의 원자재 공급국으로서 중요해졌고, 생산 공장으로서는 지금 의미가 없단 말이고 다 공장 뺐으니까. 그러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한 원자재 조달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안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를 못 팔게 되면 대미 흑자도 그것이 훅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경제 능력, 기술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실익을 챙기려고 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급을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한국의 이제 결국은 뭐 외교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 수명이 어디까지 가냐? 그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명과 똑같이 갑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에서 더 이상 미국이 국산을 해서 3나노, 2나노, 1나노 국산을 하는 순간에 한국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중국 마찬가지로 한국과 협력하고 뭔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자기네 갖지 못한 반도체 때문에 그렇지,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이미 한국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가 반도체가 들어가야 이제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약하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계속 트라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반도체 국산을 이뤘다? 그러는 순간에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개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그 방패가 사실은 최종 병기 활은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우리 경쟁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못하면 외교 관계가 끝장이 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뭐 70조를 퍼놓고, 유럽도 60조 퍼놓고, 중국도 60조 퍼놓는데, 우리는 반도체 보조금 뭐 10조를 줄까 20조를 줄까 아직도 결정도 못했어. 근데 반도체는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언제 투자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반도체에서 머뭇거려 가는 이유도 이것이 경제적인 이유, 국가적인 정책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권들이 여야가 서로 싸우더라고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서로가 싸워야 될 이슈가 있고, 이게 정말 합심해가지고 무조건 밀어야 될 이슈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미루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 따라잡히는 순간에 정치고 외교고 다 끝장이 날 수 있는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의 삼성이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는 상대가 미국, 일본, 대만의 기업에서 이제는 그 뒤편에 거대한 좀 국가가 뒤로 같이 들어온 국가 대항전으로 이게 전세가 판대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게 한국의 민영기업들이 대만 정부, 유럽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를 돕고 있는 그 기업들과 붙어서 과연 이길 수가 있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야가 싸워야 될 부분하고 싸우지 말고 큰 눈으로 세계를 보고서 한국의 갈 길을, 한국의 캐시카우를 어떻게 키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빨리 합의 보고 빨리 더 세게 밀어야지, 남들보다도 덜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첨단 산업에서는 없습니다. 더 많이 집어넣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집중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